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 4월 강의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또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나오셔서 하시는 만큼 우리 1, 2월 달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하긴 했었는데 학원에 나오면 공부가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집에서 해서 내가 안 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물론 잘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애를 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신 만큼 더 힘내서 즐겁게 또 3, 4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3, 4월 강의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자료가 조금 있어요. 저희가 1, 2월 강의보다는 3, 4월 강의가 약간 더 자료가 있어요. 1, 2월은 쌤들이 복습하시고 활용하시는 용도로 주로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 제일 먼저 약간 큰 구조화 자료가 있죠. 저희 1, 2월 달에는 이 부분을 구조화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구조화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3, 4월 달 강의는 기본적으로 3, 4월 강의의 성격은 교육 공부를 완전히 처음 하는 경우는 아니다 라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월 강의를 들으신 이후 이어서 심화 이론 공부를 하시는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하고 3, 4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오래전에 공부를 하셨거나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1, 2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3월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뭐 그런 경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완전히 교육학 공부가 완전히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약간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에 따로 하지는 않고 쌤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 2월 강의 들어보셨던 쌤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 2월 강의할 때도 일부 영역들은 여기 드렸던 구조화 자료하고 약간 구조가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5, 6월 이후에 또 한 번 더 다시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 구조로 정리를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희 교재 구성이 좀 달라지게 되면서 구조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니까 자신한테 또 이전에 작년에 공부하셨던 쌤들은 이 구조화가 익숙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그대로 기억하시거나 확인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라고 이건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3, 4월 강의를 들으시면 인강이건 직강이건 직영상 우리 직강 직영상은 실제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를 들으시면 추가로 들어가는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이 뭐냐면 하나가 구조화 특강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글쓰기 특강이 들어가요. 글쓰기 특강. 그래서 지금 아마 인강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내용 안에 구조화 특강, 글쓰기 특강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1, 2월 달에 나 구조화를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구조화 특강 부분과 이 구조화 자료 가지고 매 챕터 진도 나가는 부분들 맞춰서 그거는 간단하게 예습하셔도 되고 복습하셔도 되는데 예습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 들으실 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전날이 수업 듣는 전날이나 요럴 때 1시간 안쪽에 대부분 다 끝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화 특강이 들어가니까 구조화 특강 1, 2월 달에 들으셨던 쌤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수업 들으셨거나 나 구조화 잘 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괜찮고 아닌 경우 나 공부가 처음이야 근데 3, 4월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직강으로 오고 싶어서 구조화가 안 돼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조화 특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쓰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쓰기예요.
논술 형식에 맞는 글쓰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서론 쓰기, 본문 각 단락 쓰기, 결론 쓰기, 주제 논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것도 또 많이 썼던 쌤들은 시험 경험 여러 번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별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익숙하게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근데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저희가 내일 모의고사가 있죠. 그쵸? 왜 다 문자 받으셨잖아요. 그쵸? 문자 받으셨으면서 마치 처음 들으시는, 놀라시는데. 우리가 1, 2월 달에는 그때 책 교재가 나오는 시점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주차에 모의고사를 봤었는데요. 3월 달부터 해서는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첫 주차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가 있는데, 내일 만약에 나는 이제 논술 한 번도 안 써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복습하시고 나서 이제 요 글쓰기 특강, 이것도 길지 않거든요. 1시간 남짓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내일 논술 쓰실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논술 쓰기 전에도 기본적인 논술 서술 방법은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구조화 자료 있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신청서 있죠. 이 스터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인강 선생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나와서 강의 듣고 계시는 직강, 직영산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짜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건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서 있는 수업 자료, 수업 안내 자료가 있고, 3, 4월 오픈형 답안 서술 연습 1주차라고 해서 우리가 짧은 글쓰기 주제이긴 한데 1, 2월 달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었던,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연습했다 그러면 최근 시험 경향 자체가 열린 문제, 그다음에 활용, 적용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픈형 문항 연습하는 그 글쓰기 활동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많죠. 네,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1주차 그 수업 듣고 나서 쌤들이 조금 확인하시기 좋은, 쓰기 연습을 하시기 좋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어려워요. 요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 단락 정리라고 해서 저희가 또 1주차에 공부를 했을 때 쌤들이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 뭐 교육의 비유적 정의라든지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 다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 단락으로 주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저술한 글들을 사례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그 주요 사항들 같은 경우에 또 시험에 나올 법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문장으로 단락으로 정리된 예시 샘플들이 있으면 좀 편하시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자료. 이것도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매주 차마다 나가게 될 자료예요. 짧은 글쓰기 자료하고 활용 문제 관련된 자료도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여기 핵심 키워드 암기 자료, 이키 키워드 암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3월 달부터 나갔던 자료인데 조금 수정을 했어요. 좀 수정을 해서 아마 작년 자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작년 자료, 그러니까 작년 자료가 난 편한데 그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하신 분들,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걸로 보시고 여기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이 부분들 좀 더 추가해서 기존 자료에다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1, 2월 달에 그 영역별로 빈칸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빈칸 자료. 그래서 영역별로 쌤들이 인출하시거나 자료 정리하시는데 뭐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해서 영역별로 칸 다 비워놓고 구조화만 되어 있는 큰 표자료를 드렸었거든요. 거기를 채운 거예요. 거기가 채워진 부분이라서 이전에 채웠던 선생님들은 그거랑 비교해서 뭐 내가 되게 잘 채웠네? 내가 되게 꼼꼼하게 잘 채웠네? 그럼 그걸로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추가되는 게 있다, 표현상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쌤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요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교육학 공부하셨을 때 요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 푸실 때, 접근하실 때, 답안 쓰실 때 좀 편하실 거다라고 하는 키워드 암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드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요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
부분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저희 연간 계획서 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첫 시간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이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시간이라서 그거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는 연간 계획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1, 2월부터 벌써 1, 2월은 지났죠. 3월이라는 것이, 3월도 2주차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뭘 안 믿어져요. 그죠? 믿어야죠.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우리 3, 4월 강의 안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략적으로 보면 3, 4월 강의도 이론반입니다. 1, 2월도 이론반이었었죠. 근데 3, 4월도 이론반인데 1, 2월이 정말 기초 이론반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해도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두루두루 다 다루는 1, 2월. 그래서 1, 2월 강의에서 포인트는 구조화, 이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다. 근데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좀 더 심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강약 조절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강약 조절이 들어가서 3, 4월 같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들이 들어가거나, 관련되는 이론들은 활용 사례나 적용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조금 외우시기 편한 키워드도 우리 이제 익히 키워드 자료처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도 드릴 거고, 알고 있는 사항들을 활용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활용 문제 연습부터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 핵심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다음에 주요 이론들에 대한 세심한 확인, 암기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짧은 글쓰기 주제도 보셨지만 내용 인출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 이론들의 활용 부분들 어떻게 적용할래요? 교사 입장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단점은 뭘까요? 의의는 뭘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서서히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모든 영역에서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운데, 소위 말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영역들 있잖아요. 뭐 교육 과정이나 교수, 행정, 평가, 심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실 때도 적용이나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서서히 이제 우리가 1, 2월이 오직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3, 4월 강의부터는 이론이 중심이긴 한데 중요 영역들에 대해서는 활용이나 적용 연습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서서히 연습해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듯이 매 강의 형성평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형성평가가 없어요. 내일부터 강의 시작하는 시점에 형성평가 문제 푸시게 될 겁니다. 이건 직강직영상, 인강 다 동일한데 인강쌤들도 자료실에 다 똑같이 올라가니까 꼭 그 자기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풀이만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이론 활용, 연습 글쓰기, 이건 짧은 글쓰기 얘기하는 거고, 스터디는 직강직영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짜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인강으로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오기가 어려운,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쌤들도 많으실 텐데 현장에 나와서 이제 면대면 스터디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보시면 스터디 게시판에 스터디 되게 많이들 서로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멤버들 구성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제가 현장에서 짜드리는 스터디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학원 쪽이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재작년까지, 작년에 학원 강의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는 시점 전까지만 해도 스터디 짜드리면 오전 시간에 스터디 강의실을 따로 잡았었어요. 그러면 오전에 오셔서 스터디 같이 하시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위험해서. 지금 위험해서 이제 스터디를 따로 모아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제가 짜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만나시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괜찮고, 저희가 수업 오셨을 때 서로 얼굴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오프라인으로 뭐 따로 만나셔도 괜찮고 온라인으로 따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스터디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강은 없어요. 인강은 없고 직강 직영상에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성함이랑 전공이랑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써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원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스터디는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스터디는 강제가 아니고 특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는 정말 가볍게 그다음에 자기 스타일이 스터디에 잘 맞아야 스터디를 하시는 거거든요. 스터디든 뭐든 하시면 반드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근데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클 때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좀 얘기하고 오면 왜 진이 빠져서 들어 누워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에너지를 다 썼어. 이러신 분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겠죠. 근데 스터디가 없으면 내가 복습을 안 하고 강제성이 없으면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복습 자체가 계속 밀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가 좋은 그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나는 스터디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길게 말씀드리냐면 스터디에 대해서 약간 환상 또는 스터디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크신 분들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스터디를 신청 안 했는데 스터디를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보면 막 불안한 거예요.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나만 뭘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입니다. 정말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는 숫자를 이쁘게 써주세요. 숫자를 잘못 읽거나 이름을 또 이렇게 자음 모음 대충 쓰시면 제가 이름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쌤들 이름 보시고 내 이름 이게 아닌데 이렇게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잘 써주시고 기본적으로 교육학 스터디는 제가 짜드릴 때는 전공을 섞어서 짜드리는 걸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 1, 2월 달에도 스터디 짜드렸었는데 그때 스터디가 잘 돌아가면 굳이 그걸 업고 새로 짜지 않으셔도 돼요. 가끔 잘 맞으시는 분들은 1, 2월 달에 짰던 스터디 시험 때까지 계속 1년 동안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제가 오프라인으로 짜드리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안전하게. 자, 그렇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2번 있어요. 그중에 한 번이 내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일정은 여기 보면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그 자료 5페이지 보시면 3월 9일 날 내일 모의고사 한번 볼 거고요. 4월 20일 날 화요일 날 또 모의고사를 한번 볼 겁니다. 요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숨이 벌써 그쵸? 모의고사 보니까.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진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못 쓸 것 같아서 되게 막 겁내시고 나 모의고사 보는 날은 빠져야지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못 쓰면 못 쓴 대로 또 잘 쓰면 잘 쓴 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형성평가도 똑같아요. 가끔 인강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강은 형성평가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으면 문제를 주고 옆에서 누가 푸니까 푸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출이 안 되더라도 푸는 연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 막 인출이 안 될까 봐 그 부담이나 압박 때문에 자꾸 그 부분들이 밀리게 되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암기가 되게 많은 양, 공부 양이 많고 암기 인출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인출이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인출 연습을 하는 게 진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진짜 답을 하나도 못 써도 되고 10%만 맞아도 괜찮으니까 인출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우리가 내일 한번 볼 거고 또 4월 달에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는 항상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약식 아니고 일부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영역을 나누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정말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식대로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쓰게 될 거예요. 내일은 첫 시험이라서 OMR 답안지에 지금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OMR 답안지에 다 쓰실 거예요. 우리 1, 2월 달에도 한번 OMR을 썼었죠.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 교재는 1, 2월 달 교재랑 동일합니다. 올해 새로 나온 교재 쓸 거고 요거 교재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교재랑 좀 바뀐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진짜 추록을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도저히 추록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 초반은 비슷해요. 상권 초반은 비슷한데 철학부터 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올해 새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오탈자, 그다음에 이런 뭐 맞춤법 약간 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교정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그 수정 자료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강의 자료실에 수정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정오 자료. 무슨 카페? 제 카페. 카페 주소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지금 자료에도 있죠, 그죠? 위에 보면 있어요. 여기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등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등업 안 해주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등업이 없어서요. 없어서 그냥 가입하시면 다 준회원이고 준회원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남의 글을 지우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재가 저희가 1월 달에 봤던 교재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체를 돌릴 것이고, 부교재는 아까 보셨던 암기 자료, 그 핵심 익히 암기 자료랑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린트 자료들은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강의는 똑같이 8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직강 기준으로는 월화 9시부터 1시 반까지 수업 진행되게 됩니다. 1시 반에 끝내는 게 늘 목표인데요. 들어봤던 쌤들 아시겠지만 꼭 그렇게 끝나진 않죠. 그죠? 1시 반에 끝나진 않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3, 4월 강의 구성, 대략적인 구성은 이렇고, 저희 이후 강의는 이제 5, 6월, 7, 8월, 9, 11월, 대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5, 6월은 기출 문제, 영역별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논술, 객관식, 그리고 우리 최근에 시험에서 형태가 활용, 적용 부분들 많이 물어보죠. 응용하는 항목들 많은데, 그거는 지금 저희 그 5급 문제와 같은 다른 시험에 그 서술형 문제들이랑 관련되는 사항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5월 달부터는 모의고사가 2주에 한 번씩이에요. 2주에 한 번씩이라서 되게 연습이 금방금방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볼 때랑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볼 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달라서 많은 연습이 가능하실 거고, 7, 8월 강의 커리큘럼은 작년이랑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그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저희가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한 한 많은 문제풀이, 그다음에 실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좀 활용이나 적용 모든 부분들을 고려한 문제풀이들을 쭉 그 7, 8월에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9,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모의고사라서 현장에서 모의고사 계속 보시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4월, 6월, 8월에 공개 모의고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걸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올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좀 진짜 편하게 다들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일정, 그쵸? 내일 봅니다. 내일 오셔야 됩니다. 오세요. 근데 모의고사가 2번 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 두 번째 모의고사는 현장 첨삭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개념과 실제 개념에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개별 첨삭이라고 되어 있는 첨삭은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 개인적으로 해서 개별 첨삭이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쵸, 약간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근데 늘 써왔던 말이라서 제가 그냥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요거는 제출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일 보시는 건 제출하시는 겁니다. 인강, 직강, 직영상, 라이브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는 4월 20일에 현장 첨삭은 이것도 직강, 직영상, 라이브, 인강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그 제출을 하지 않으세요. 제출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셔서 풀이를 수업에서 하잖아요. 풀이를 하고 같이 채점이나 첨삭을 같이 할 거예요. 강의 중에 답안지 놓고 답안지 바로 체크 하면서 쌤들이 스스로 자가 채점, 현장이라고 하지 말고 자가라고 할 걸 그랬나? 자기 평가, 자기 첨삭을 하는데 제가 그걸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면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될 수 있고, 뭐 이건 맞아요? 틀려요? 가지고 오시면 그런 부분들 다 봐드릴 수 있고, 라이브로 들으시는 경우에는 보통 문자로 질문을 주시죠.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그거 다 정리를 해서 또 끝나고 한 번 더 라이브로 같이 이제
이제 그 내용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현장 첨삭. 재밌겠죠? 그럼 문자를 보내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 시점에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데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받으면 누구지? 이러고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긴 있는데 이게 누구 번호일까? 그러지 마시고 잘 저장해 두시고 어디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그래서 팔아 넘기지 마시고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전화는 제가 잘 못 받기 때문에 문자 주세요. 카톡보다는 문자 주세요. 카톡 확인은 굉장히 늦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 0239예요. 그래서 그 필요하신 경우에 그 문자로 질문 주시는 경우는 보통 그거 모의고사 주제 질문. 그래서 모의고사 내일 뭐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큰 주제 영역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번 주에도 미리 물어보신 쌤들 계신데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수업 끝나고 질문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문자로 답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1, 2월 달에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굳이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 좀 시작이다. 난 논술 한 번도 안 써봤다. 공부하고 쓰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주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매 모의고사 때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전주 주말 즈음 해서 문자 주시고 주제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고 좀 크게 알려드리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울게요. 그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개별 첨삭, 현장 첨삭.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 4월 강의에서 제출하시는 건 내일 보는 거예요. 내일 보는 모의고사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짧은 글쓰기 연습 3, 4월 달에 나가는 짧은 글쓰기 연습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저희 그 활용 연습 관련되는 짧은 글쓰기 하시게 되는데 제가 주당 한 2-3개 정도씩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2-3개를 꼭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워낙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두 개씩만 쓰시면 돼요. 제가 2개를 드리면 그 중에 하나 써도 되고 3개를 드려도 하나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한두 개 정도를 꾸준히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글을 쓸 때는 베스트는 그거예요. 그 주에 복습이 다 끝나고 나서 복습이 끝난 직후 내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머릿속에서 그때 짧은 글쓰기 주제를 보시고 써봐야지 하고 쓰신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써지면 그냥 완전 좋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거 아까 보긴 봤는데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그러시면 책을 펼쳐놓고 쓰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냥 이 부분에 있는 거니까 책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 책을 덮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논술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미리 주제를 알려드리는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쓰는 논술, 책을 보고 쓰는 글쓰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글 쓰는 연습밖에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답을 쓰는 그 활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고 쓰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쓰시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쌤들 생각에는 똑같지 않나? 보고 쓰는 거나 미리 공부해서 책 덮고 쓰는 거나 똑같지 않나?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진짜 다릅니다. 보고 쓰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리 잠깐 공부를 하고 책을 덮고 인출해서 쓰셨던 내용은 다음번에 비슷한 거 물어보면 쓸 수 있어요. 진짜 쓸 수 있는데 보고 썼던 건 안 돼요. 똑같이 기억 안 나요. 내가 이거 못 썼던 것만 기억나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급적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써라. 이건 한 단락 쓰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글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20분 안에 완성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시간이 20분인 거고 실제로 글을 쓰시는 시간은 6분에서 7분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한 단락 쓰는 거 6, 7분 안에 글을 쓰고 다시 읽어보고 책에 있는 내용들 다시 확인해서 틀린 부분들, 수정을 만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 다 더해서 20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이 정도 시간들 그다음에
그 짧은 글쓰기 하실 때 쌤들이 항상 많이 염려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어디까지 써야 될까? 얼마나 잘 써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 써야 될까요? 내가 쓸 수 있는 한 제일 최대한 잘 쓰려고 애를 쓰시면 되는데 막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 것보다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게끔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꾸준히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계획대로 다 되지 않죠, 일정 자체가. 그러면 중간에 그 밀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린 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밀린 건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자기 일정대로 쭉쭉쭉 앞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공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수업 안내 그 정도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상 첫 시간에 맞춤법이랑 이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그건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볼 거예요. 이번에 책 교재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상권 보시면 그 글쓰기 A to G라고 해가지고 별책 부록처럼 글쓰기 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걸 내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상권 있고 이거는 저희 본 교재고, 상권에 보면 녹색 얇은 책 있잖아요. 아마 1, 2월 달 수업 들었을 때 그 책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한참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 책 내일 우리 논술 쓰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테니까 거기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논술 쓰기, 글쓰기, 그 다음에 그 맞춤법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내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3, 4월 강의 포인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립니다. 1, 2월 달에 전체 진도를 다 나갔던 것처럼 이론을 한번 돌립니다. 다 보긴 봅니다. 근데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힘을 빼고 빨리 나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늘 저는 빨리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초반에는 빨리 안 나가지더라고요. 안 나가지는데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나갈 거고, 자주 언급되고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은 좀 더 심화해서 보게 된다. 추가적인 자료들 관련되는 문제들도 이제 3, 4월 강의부터는 서서히 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 4월 강의의 전체적인 포인트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공지사항인데 우리 직강직영상 강의 듣고 계신 쌤들 아무래도 지금 바깥에 나와서 수업 듣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실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되거든요.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창가 쪽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쉬는 때 잠깐씩 문 열어주시고 수업 시작할 때 다시 닫아주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같이 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하려고 이상한 시점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쉬는 시간이 오면 까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인사를 안 하고 시작했어요. 문득 생각이 났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인사를 했나? 안 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고 끝이지 않았나? 무슨 인사를 되게 거창하게 할 건 아니지만 이름도 얘기를 안 하고 해서 혹시 이름 모르실까 봐. 이 시점에 다시 하면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해야 되나? 입이 안 떨어지네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표정이 다 가려지니까.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인사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인사했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인 수업 진도란다. 수업 안내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내일 보는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 우리 1, 2월 달에 시작했던 건 진도 나가는 것까지 해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봤었는데, 약간 약식으로 문제 조금 더 작게 해서 15점 만점으로 봤었는데, 자, 3, 4월은 내일 보는 모의고사가 전체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공부하셨던 쌤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질문 주세요.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자, 교육의 이해 부분입니다. 교육의 이해 부분.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교육의 이해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직 수업 들으실 때 보통 첫 학기, 첫 필수 수업으로 들으시는 수업, 교육학 개론 또는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교육학 전반적인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영역 중에서 초반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초반부에 해당하는 사항들. 보통 개념이 뭐냐, 교육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교육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쪽은 지금까지 논술 출제됐던 부분들을 보자면 크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연계를 해서 보자면 내재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유교육 정도가 비교적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됐던 시점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언급이 별로 안 됐어요. 대신에 객관식 때는 초반부 문제도 꾸준히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마음 먹고 연계를 하려면 연계할 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그 공부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은 부분이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의 여러 가지 정의라고 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역사적인 맥락과 그 외 다양한 맥락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원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동서양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죠. 동양적 어원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우리말, 한국어를 중심으로 간단히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맹자가 처음 얘기했고,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 라는 두 가지의 그 의미를 더해서 아주 교사 중심적인,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전통적인 관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부분 보시면 교사, 아동 사이에 수직적 인간관계가 전제된다. 수직적이다. 상하 위계적 관계가 있는데 교사가 더 높고 학생이 더 낮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배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끝. 그리고 우리말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가르다, 치다라는 두 가지 어원이 더해져서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르다, 왜 가로되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가라사대, 가로되 이런 말 할 때 말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 그걸 통해서 치다, 쓸모있게 만든다, 말을 매개로 유용하게 만드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양적 어원은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좀 수직적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어서 서양적 어원,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읽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죠. 특히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바로 넘기시는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빠르시고,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 파이다 고고스라고 해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교육을 담당했었던 노예들을 부르는 이름에서 페다고지란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잘 물어보진 않겠죠? 두 번째, 에듀케이션은 에듀카레, 에듀세레, 최근에는 에듀세레 대신에 에듀케레라고 쓰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에듀세레, 에듀케레 모두 동일한데, 에듀카레는 양육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적인 접근, 그다음에 에듀세레 같은 경우에는 이끌어내다라고 해서 발달의 가능성, 잠재, 능력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보다는 학생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의 정의들 중에서는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비유적 정의 부분이죠.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 만남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자주 언급되는 건 주형과 성장, 그리고 대안적인 비유로서 자주 언급되는 건 만남. 그래서 보통은 주형, 성장, 만남 이 3가지를 주요하게 보시게 됩니다. 우리 1, 2월 달 모의고사 봤을 때 성장의 비유 찾고 성장의 비유의 한계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했었는데 되게 명확한 그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항목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그러니까 확장해서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넓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을 쓰실 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향 자체가 답이 딱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키워드가 딱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확장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채점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답을 쓰는 그 수험생의 입장이 아니라 채점자의 입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답은 뭘까? 채점자 입장에서 이건 확실히 답이야 라고 느껴지는 답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답을 쓰는 것보다는 이거 답이야 라고 느껴지는 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실제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좀 주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형의 비유 개념 다들 아시죠? 여기 3번 보시면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쇳물이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교사 중심적인 방식으로서 학생들을 빚어낸다,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계점 체크해 두겠습니다. 5번.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가 막 얘기를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이런 전통적인 문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이 낳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비유 중요하죠. 중요한 건 다른 이유 때문에 교육학 개념들에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 상황에서 중시할 만한 거, 강조할 만한 개념들이 다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훨씬 더 학생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 의미가 있겠죠. 3번. 교사는 단지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단점으로 많이 지적하는 거,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교과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학생을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역할만은 한다라는 식으로 작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근데 지난번에 성장의 비유의 단점, 한계점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좀 체크 정확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적 비유, 예술의 비유는 개념 중심으로 봐주세요. 상호작용한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에 성년식의 비유하면 피터스죠. 우리가 1, 2월달 강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연계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3, 4월달 강의는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에서 관련되는 개념들을 같이 설명하게 돼요. 1, 2월달은 그걸 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년식의 비유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개념을 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로 그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문으로서의 교육이었어요. 인문. 근데 문명세계, 문명사회, 인류, 문화, 유산으로의 인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년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성년식의 비유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도출된 거냐 하면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교육 내용을 중시합니다. 교육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죠. 교육 방법을 고려한다는 건 결국 학습자들이 이걸 배울 수 있나?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때 방법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 중요한 내용 자체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많이 둬서 내용이 중요해 라고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장의 비유는 그것과 반대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장의 비유가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교육 철학에서 진보주의 철학이랑 유사해.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같은 건 절대 아닌데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진보주의 철학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어가 있어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근사해 보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교과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 학생들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방법에 관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주형은 내용만,
성장은 방법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성년식의 비유, 인문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했었던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방법이 다른 건가? 내용만 강조할 수 있나? 방법만 강조할 수 있나? 아니지 않나? 내용이 중요하면 그 내용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분명히 그 내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르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내용과 방법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함께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게 성년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내용 자체가 성년식으로부터 비롯된 건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성년식의 비유를 얘기를 했었던 이 피터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성년식의 비유에서는 내용과 방법을 모두 중시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도 성년식이네,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네 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남의 비유, 최근에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죠. 여기 보면 주형이나 성장이나 성년식, 예술의 비유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게 뭐냐? 교육의 과정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한다. 단속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측면을 간과한다. 단속적, 비약적이란 말은 갑자기 도약을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적으로 어느 순간 만나서 그 만남을 매개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읽었던 이유가, 확인을 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1, 2월 달 모의고사 봤었을 때 성장의 비유에 문제점을 쓰세요라고 했었을 때 이걸 진짜 많이 쓰셨어요. 이 문제점을. 그러니까 교육을 너무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본다라는 단점을 많이 쓰셨는데 그건 사실 성장의 비유만이 가진 단점은 아닙니다. 만남의 비유가 아닌 다른 모든 교육의 비유가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답을 쓰실 때 경계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쓰시게 되면 채점자들이 되게 취향을 타는 거예요. 그런 답들은. 그래서 누가 채점하면 맞다고 할 거고 누가 채점하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런 답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가끔 굳이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다른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 더 모호한 걸 택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답의 서술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남의 비유에서는 다른 교육의 비유적 정의들은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걸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가 만남이 일어나게 됐을 때 도약을 하더라. 비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다가 만남을 매개로 또 도약하고 이런 식으로 우연적이고 단속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게 니은 부분 보시면 화살표 다음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인격적 만남 안에서 의미 있는 성장과 발달이 나타난다라는 걸 강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판점이 있죠. 너무 요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1, 2월 달에도 수업할 때 이 정도는 외우세요라고 강조드렸던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3, 4월 달에도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3, 4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1, 2월 달에 외워야 되는 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비유적 정의 부분은 중요해요. 교육의 개념적 정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연계해서 언급할 만한 사항이 있으니까 각 개념들, 명칭 개념 그리고 한계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7페이지 교육의 여러 가지 정의라고 해서 교육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술적 정의, 강령적 또는 규범적 정의, 약정적, 조작적 정의 등이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개념만 알아두셔도 되고 강령적 또는 규범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많이 쓰는 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정의는 개념 1번 것 다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술한다. 여기 디스크립티브라고 되어 있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묘사하듯이. 그다음에 강령적 또는 규범적 정의 개념 기억하겠습니다. 자,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등과 같은 행동 강령,
프로그램, 규범 등이 들어가 있다. 가치 지향적인 정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러저러 해야만 해. 이러저러 해야만 그것이 바로 교육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피터스의 정의가 됩니다. 좀 이따 피터스의 정의는 세부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약정적 정의, 약속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약속. 그래서 약정적 정의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 우리가 논문 쓸 때, 연구할 때 개념 정의부터 하죠.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요 말을 이 뜻으로 쓸게요 라고 개념 정의부터, 용어의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정의가 대표적인 약정적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조작. 여기 우리 앞으로 교육학 공부하시게 되면 조작이라는 말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 조작했지. 그러면 나쁜 뜻이죠. 그죠? 너 조작했지. 요새는 주작이라고도 하잖아요. 원래 사전에 있는 말이라면서요. 그게 있대요. 없는 줄 알았는데 만들어진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왜 이제 그 주작 새 날아오르고 이런 거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 그러죠. 근데 조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원래 의미 자체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정말 다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활동, 조작하는 활동, 조정하고 조종하는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룰 수 있게끔 정의를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교육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활동의 요소 그리고 그것이 작용하는 실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게끔 눈으로 보고 또는 이게 있었어, 없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범모 선생님의 정의가 대표 사례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의 대표적인 정의의 사례로 정범모 선생님의 교육의 개념과 피터스 교육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기는 보는데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진 않아요. 피터스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 여전히 있어서 교육 과정 철학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문제 내기 그렇게 편안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채점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이 부분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정범모 선생님의 교육의 개념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요게 개념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 계획적 변화 봤더니 교육은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있으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고양이를 훈련시키고 있으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의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그 훈련이라고 하지 교육이라고 잘 하지 않죠. 쓰기도 해요.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보통은 훈련이라고 하지 교육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교육이네 교육이 아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변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교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인간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된 개념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인간 행동이 무엇인지 변화가 무엇인지 계획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피터스 조금 신경 써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 초반부를 다시 읽어봤는데 숨이 막혀서 읽다가 왜 이러셨을까. 이 피터스는 분석 철학자예요. 분석 철학자인데 분석 철학자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읽힐 것 같잖아요. 절대 안 읽혀요. 어쩜 이렇게 글을 안 읽히게 쓰실까? 그래서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감히 이런 대학자분들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석 철학자의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난해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세 가지 범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피터스 교육의 개념 부분 보시면 디귿의 교육에 대한 정의로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입문, 공적 전통에 대한 입문, 문화유산에 대한 입문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요거는 정의하는 방식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 자체가 피터스가 정의를 한 단 하나의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년식의 비유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적 전통에 입문을 하거나 가치 있는 활동에 입문하거나 그다음에 문화유산에 대해서 입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교육이야 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세 가지 준거, 그죠? 세 가지 준거 있죠.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가 있죠. 이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사고, 행동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입문시키는 성년식이다. 그래서 성년식의 비유, 세 가지 준거로서의 교육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정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B에 있는 정의를 굳이 우리가 피터스의 정의를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이걸 많이 씁니다. 원래 한마디로 정리를 안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문장 정도로 추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여기 B에 나와 있는 개념을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정도로 봐두시는 게 괜찮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터스의 교육은 교육 개념의 세 가지 준거, 인문으로서의 교육,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세 가지 준거 쪽을 많이 봅니다. 인문으로서의 교육은 성년식의 비유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받은 사람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초반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스스로 지적을 해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결과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의 모습,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부분과 교육받은 사람은 이러해야만 해 라고 하는 가치지향적인 부분, 이거 구분을 스스로 잘 안 했다라는 걸 스스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왜 우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 개념이 좀 모호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교육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딴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요 세 가지 준거를 많이 보게 되고 요 세 가지 준거가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라고 하는 준거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보통 규범적 정의의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강령적 정의, 규범적 정의 같은 얘기죠. 자, 세 가지 준거 보겠습니다. 개념 부분에서 혹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 나올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규범적 준거. 교육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을 함의한다. 가치 있는 것의 전달.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가치 없는 걸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하진 않는다. 가치 있는 걸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한다.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기 가 부분 보시면 모종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교육이고 그 활동은 다름 아닌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교육 그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조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개념 그 안에 무엇인가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없으면 교육이 아니다. 활동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재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즉 외재적 결과에 따라서 또는 외재적 보상에 따라서 교육의 가치가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흔히 교과의 가치나 그 시험의 가치들을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 성과나 보상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 수능 시험 공부하실 때 어떤 교과를 많이 공부하셨어요? 수능에서? 점수 배점이 높은 거 아닌가?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 과목이 있으면 그걸 열심히 보고 안 나오는 것들 시험에 안 나오고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외재적 목적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터스가 얘기를 하게 되는 규범적 준거는 활동 그 자체,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가치를 추구해야만 규범적 준거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보통 규범적 준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재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지적 준거. 인지적 준거.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하고, 인지적 안목, 요게 키워드입니다. 인지적 준거에서. 이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규범적 준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인지적 준거다. 규범적 준거가 뭐였었죠? 내재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였었죠? 그러면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과들을 잘 선정하는 것, 그런 교과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 준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지식과 정보 등이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안목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인지적 준거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그 오른쪽 페이지 표 밑에 보시면 교육과 훈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인지적 준거 사례로 교육과 훈련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교육은 인지적 준거를 충족시키는 활동이지만 훈련은 인지적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은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 수 있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사례로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체육이랑 신체 훈련 사례로 많이 나오죠. 체육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신체 훈련은 훈련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체육을 잘 배우면 조화로운 삶을 목적으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신체적 적합성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나는 조화로운 삶을,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체육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운동을,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큰 변화가 나타나야만 그게 체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체 훈련은 못했던 걸 하는 거예요. 원래 뭐 활을 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배워서 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준거 기억하실 때는 내재적 목적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종의 인지적 안목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비교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인지적 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과정적 준거가 가장 쉬워요. 과정적 준거. 이거는 교육 방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교육은 최소한의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과 자발성 키워드입니다.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그러한 것이 결여된 몇 가지 전달 과정은 교육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뇌나 조건화, 이런 부분들은 의식과 자발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교육이 되는 건데, 억지로 세뇌를,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느끼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뇌를 받는다든지, 조건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서 말하는 조건화는 조작적 조건화라기보다는 고전적 조건화에 가깝거든요. 고전적 조건화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정한 학습이다,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걸로 기억해 두세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다? 학습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학습자의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옥쇼트 교육 개념 나옵니다. 객관식 후반부에 슬쩍 문제 보기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쇼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되게 인기 철학자이기는 해요. 원래 정치 철학자인데 교육 철학자로서 2000년대 초중반 들면서 되게 인기를 끌긴 했는데, 우리 시험이 그 시점에 논술로 바뀌게 되면서
아주 후반부에 객관식 문제에서 슬쩍슬쩍 언급은 됐지만 본격적으로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을까,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옥쇼트의 교육 개념은 옥쇼트랑 피터스는 되게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교육계에서는 피터스가 훨씬 더 유명하니까 피터스의 걸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원래 피터스가 옥쇼트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쇼트가 먼저 여기 그 입문으로서의 교육 얘기도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초월 과정 대화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되게 비슷해요. 피터스 개념이랑 전체적으로 아주 유사한 접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관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옥쇼트는 인간의 지식, 우리가 인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정보와 판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쌤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의지, 의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사라지고 있죠. 피곤하시죠? 약간 졸리시죠? 그죠? 지금 벌써 첫 시간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약간 곳곳에서 피로해 하시는 분들이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뭐라도 하고 싶지만 요새 늘 그렇지만 제가 요새 별로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만한 웃긴 얘기가 없어요. 지난주에 가장 흥미진진했던 일은 화분을 몇 개 사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진행되죠. 화분을 몇 개 사가지고 흙을 담았다. 그 정도? 그 정도? 별로 없어요. 꽃은 좋은데 잘 못해. 맨날 죽여요. 화분 엄청 죽였어요. 죽인 게 화분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많이 죽였고, 그래서 많이 죽었죠. 물고기 많이 죽였고. 지난주에서 그래서 약간 그 물고기를 사러 갈까. 다시 한번 또 죽이자. 이건 아니고 다시 한번 키워볼까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죽일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은 화분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거밖에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식은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정말 가볍게 받으시면 돼요. 정보는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로 옥쇼트는 인류문화유산의 핵심은 판단이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판단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서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사고의 능력, 스타일, 지성,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그 지식을 구성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게 된 그 무엇인가라고 되게 주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요 판단과 관련된 걸로 스타일 얘기를 많이 해요. 스타일, 양식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문화유산에 있어서 판단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판단만 전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잘 전달을 하게 되면 교사가 정보 전달을 잘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판단은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예로 드는 게 오리떼가 비상하는 이유 이런 사례 그 책의 아티클 맨 끝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오리떼가 잘 살고 있다가 이동을 해야 되면 같이 때로 우 하고 날아올라서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한대요. 근데 이동을 할 때 오리들이 꽥꽥꽥꽥꽥꽥 해가지고 같이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물론 꽥꽥 거리긴 하겠죠. 꽥꽥 거리긴 하는데 뭘 보고 날아오르느냐, 다 같이 날아오르느냐 하면 리더 오리가 저 앞에서 먼저 뛰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같이 날아오른다. 오리떼가 비상하는 이유. 그 리더 오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교사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을 잘 가르치면서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의 태도로 보여줘야 된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세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식은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된다 정도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시면 가끔 그런 쌤들 왜 교사 되고 나서 교육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진학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사범대 쪽에 교육학과 일반대학원 진학하시게 되면 철학 수업 많이 들으시거든요. 교육 철학 수업 들으시면 가끔 옥쇼트 수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직에 계신 쌤들은 대부분 다 옥쇼트 보면 다들 눈물을 흘려요. 되게 감동받고.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되게 그 위안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인기가 있는,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피터스 전체적으로 신경 써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교육의 3요소인데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아시죠? 교사, 학습자, 교육 내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사항들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끝이에요. 다음 페이지. 기출이죠. 논술 기출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육의 목적. 목적이란 말 대신에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목적, 교육의 가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있죠. 이 부분은 정말 개념 깔끔하게 봐두시고 사례가 나왔을 때 이거 내재적 목적에 해당해, 이거 그 외재적 목적에 해당해, 그 정도만 봐두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자, 내재적 목적,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또는 가치가 교육의 내재적 목적입니다. 개념이나 활동 속에 붙박여 있는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그 논술할 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 보세요.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을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대학 갈 때 도움이 돼.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시험에 이거 나와. 우린 보통 그런 식으로 동기화를 시키는데 그런 방식으로 동기화를 시키고 가르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재적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념 하나하나를 정말 원래 그 의미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맨날 사례로 드는 게 우리가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 수학교과가 내재적 목적이나 내재적 가치가 되게 큰 교과의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배우기 싫어도 그런 기능을 습득하기 싫어도 그런 능력을 습득하기 싫어도 논리적 사고 능력, 추론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재적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활동을 하기만 하면 얻게 되는 그 가치. 수학 공부를 하면 수리적 사고 능력이 획득되게 된다. 논리적 사고 능력이 획득되게 된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게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싶어서 수학 공부를 해요. 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다 좋은 점수를 받고 내신이 좋아야 되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점수가 떨어지면 안 돼. 그건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구분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학을 지금 공부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아실현? 사고력의 개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내재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 다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면 안 할 거잖아요. 외재적 목적. 자, 그럼 외재적 목적은 무엇이냐? 교육이 다른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플하죠? 그 다음에 수단 목적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을 위한 필요 때문에 행해지게 되더라. 예, 맞아요. 그리고 사례를 보시게 되면 경제성장, 사회통합, 직업준비, 생계유지, 출세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재적 목적이라고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내재적 목적 너무 추구하게 되면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는데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뿐. 여기는 생계 유지, 뭐 경제 성장 이런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고르게 고유하게 잘 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기능 부분, 교육학의 발생과 성격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교육학이란 이런 영역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6페이지, 27페이지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교육학의 하위 영역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각 영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공부해 두셔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긴 한데 아마 한두 번 보신 쌤들은 그렇지 어떤 영역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정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제가 보통 1시간 언저리 수업하고 10분씩 쉬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